1594년 음력 7월이었습니다. 경상도 울산 서생포의 외성, 일본군 가토 기요마사의 본진, 그 자리에 한 조선 사람이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승려였습니다. 카토가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귀국에도 보물이 있소. 승려가 답했습니다. 조선의 보물은 그대의 머리여. 카토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일본의 한무장은 조선에 이런 승려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1544년 음력 10월 2일 경상도 밀양도 오부 무안면 고라리 한 양반가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가는 풍천 임씨, 아버지는 임수정, 어머니는 달성서씨, 두 아들 가운데 둘째였고 이름은 이문규였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의 사명대사 유정입니다. 집안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임씨 가문은 고려 때 은천광록대부를 지낸 이문의 후손, 대대로 글을 읽은 사대부 집안이었습니다. 은규는 어려서부터 글을 가까이 했습니다. 7세 무렵 할아버지에게 18사력을 배웠고 13세 무렵 마을의 학자 황효원에게 맹자를 배웠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스승들이 그를 보고 이 아이는 큰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삶에 한 가지 불행이 닥쳤습니다. 1558년 명종 13년 은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1559년 이번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사이에 두 부모를 모두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은규의 나이 15이었습니다. 은규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야겠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야겠다. 부모를 잃은 양반가의 아이가 유학의 길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숭유억불의 나라, 승려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천한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은규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경상도 김천, 화각산 직지사로 들어갔습니다. 직지사는 신라 때부터 이어진 큰 절, 산속에 자리 잡은 수행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노승 신묵화상을 만났습니다. 은규는 신묵화상의 제자가 되어 머리를 깎았습니다. 법명은 유정, 훗날의 호는 사명당, 또 다른 호는 송운당, 15세의 양반가 차제가 한 사람의 승려가 된 자리였습니다. 유정은 빨리 자랐습니다. 출가한 지 2년 뒤 1561년 명종 16년 18세의 나이로 승과 선종시 합격했습니다. 승과는 승려도 시험을 보는 자리, 조선에서는 거의 사라진 제도였으나 그 시기 잠시 부활해 있었습니다. 유정은 18세에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당시 명망 있는 학자들, 박순과 임재 같은 사람들이 유정의 시문을 보고 감탄했다고 전합니다. 승려이면서도 학자였고 학자이면서도 시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자 노수씨는 유정에게 노자와 장자를 가르쳤습니다. 한 승려가 유학자에게 도가의 글을 배운 자리였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 젊은 승려를 한 사람의 학자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숭유억불의 나라, 승려는 신분이 천한 자리였습니다. 유정 같은 사람도 관직의 자리에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지사의 주지를 지내고 1575년 선조 8년에는 선종의 본사봉은사 주지로 청거되었으나 그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명망 있는 자리는 그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평안도 묘양산의 보현사, 그 자리에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청어당 휴정, 훗날 서산대사라 불리게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휴정은 그때 55세의 노승이었습니다. 조선 불교의 거두, 성과 교를 함께 아우른 학승, 임재종의 정맥을 잇고 있는 사람, 평양 안주에서 태어난 한 양반가의 아이가 9살의 어머니를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산으로 들어간 자리, 사명당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휴정은 30대 승과에 급제했고 조선의 가장 높은 승직 성교양종 판사에까지 올랐으나 그 자리를 7년 만에 버리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자리는 승려의 본분이 아니오. 그는 묘양산의 자리를 잡고 선과 교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성가 기감, 청어당집, 조선 불교의 정신을 한자리에 모은 책이었습니다. 묘양산 보현사에서 유정은 휴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정의 나이 32세, 스승과 제자는 나이 차가 24년이었으나 사제의 정은 아버지와 아들 같았다고 전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한자리 있습니다. 유정이 처음 휴정을 찾아갔을 때 한 가지를 시험하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오는 길에 고운새 한 마리를 잡았는데 대사님께 드려야 할지 놓아주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휴정이 답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소승을 찾아오느라 수고하였을 텐데 밖에 나가 마중을 해야 할지 안으로 모셔드려야 할지 망설이는 중이오. 그 한마디에 유정은 무릎을 꿇었다고 전합니다. 그날부터 유정은 휴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30대와 40대에 유정은 묘양산, 금강산, 태백산을 돌며 수행했습니다. 시를 짓고 글을 읽고 조선의 사대부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사건이 그를 지나갔습니다. 1589년 선조 22년 조선을 뒤흔든 정열인 모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인의 핵심 인물이 모반을 꾀했다는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엮여 죽었습니다. 유정도 그 자리에서 누명을 썼습니다. 정열익과 연루되었다는 모함, 46세의 사명당이 강릉부에 오게 갇혔습니다. 다행히 지역의 유생들이 그의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명당의 학문이 깊고 행적이 맑다. 그는 그런 일에 끼어들 사람이 아니다. 상소가 올라갔고 사명당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산속에서 그를 읽던 한승려가 한 번 옥의 자리를 거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학문이 깊고 시문이 뛰어난 승려, 조선에 그런 승려가 있다는 사실은 조정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평화로운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이었습니다. 경상도 부산 앞바다에 일본의 배 700여 척이 나타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군이 조선을 침공한 자리,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일도 지나지 않아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개성마저 무너졌습니다. 2달이 채 못 되어 평양마저 일본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선조는 평안도 의주까지 피난했습니다. 조선의 군대는 거의 무너졌고 백성은 산으로 들로 흩어졌습니다. 부산에서 동래로, 동래에서 양산으로, 양산에서 한양까지 일본군은 20일 만에 천리를 진군했고 조선의 관군은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신립의 충주 탕금대, 원호의 여주, 유국량의 임진강, 한 곳 한 곳에서 조선의 장수가 죽었고 조선의 군대가 흩어졌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산속절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조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묘양산의 휴정. 선조의 사신이 묘양산에 도착했습니다. 72세의 노승 휴정은 조정의 부름에 한 가지로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나라의 일이라면 이 늙은 몸이라도 일어서겠습니다. 선조는 휴정에게 한 자리를 내렸습니다. 8도 16종도 총석, 조선의 모든 승려를 통솔하는 자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휴정은 그 자리에서 전국의 절에 경문을 돌렸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자비나 백성이 도륙당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나라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절을 지키는 일이 무슨 뜻이 있는가? 이 경문이 전국의 산을 흔들었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승려들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처형이 1천여 명, 관동에서는 유정이 700여 명, 휴정 자신이 1,500여 명, 전국의 승려가 약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부처의 제자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어기고 칼과 창을 잡은 자리였습니다. 조선 역사에 이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유정은 그때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습니다. 49세였습니다. 스승의 경문이 도착했고 유정은 한 가지 답을 적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승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건봉사와 유점사를 중심으로 승려들을 모았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산에서 닦은 사람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장 멀리하던 사람들, 그들이 칼을 잡은 자리였습니다. 유정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자비, 그러나 큰 자비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다. 이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다. 이 칼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칼이다. 승병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1592년 가을, 유정은 700여 명의 승병을 이끌고 강원도에서 평안도 순안까지 천리 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스승 휴정의 군세와 명나라의 군세가 모인 자리, 허풍사 앞 들판이었습니다. 5,000명의 의승군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1593년 음력 1월이었습니다. 명나라 이여송의 4만 대군이 조선군과 함께 평양성을 향했습니다. 유정의 승병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양성은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 일본군의 북진의 핵심 거점, 평양성의 북쪽에 모란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강과 성을 끼고 있는 공격이 가장 어려운 자리, 그 모란봉을 친 사람들이 유정의 승병들이었습니다.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승병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랐고 일본군의 조총 앞에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쓰러졌습니다.
화승총의 화약 냄새가 산자락에 가득했습니다. 승려들은 칼을 들고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산에서 닦은 사람들이 적의 살을 베고 적의 목을 쳤습니다. 승병들은 그 자리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란봉이 떨어졌고 평양성이 떨어졌습니다. 조선과 명의 군세가 평양을 되찾은 자리였습니다. 선조는 유정의 공을 들었습니다. 승려에게 조선의 정삼품 당상관 품계를 내렸습니다. 승려가 정삼품 당상관, 조선의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선조는 유정에게 한 가지를 더 권했습니다. 환속하라, 그리고 무관이 되라. 승려의 옷을 벗고 한 사람의 무관으로 나라를 지키라. 유정은 그 자리에서 답했습니다. 저는 승려입니다. 이 옷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선조의 권유를 정중히 사양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한사관이 그날의 일을 실록의 한 자리에 적었습니다. 유정은 승려이나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섬멸하는 데 공을 세웠고 적진에 들어가 적장과 단판을 짓고 있다.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다. 승려에게 사관이 그렇게 적은 자리, 조선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승려는 신분이 천한 자리, 조선 500년의 사관이 승려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 적은 자리는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같은 무렵 조선의 다른 자리에서는 또 한 사람의 승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의승장, 영규대사, 청주성 탈환전에서 큰 공을 세웠고 이어 금산 전투에서 조원의 의병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승려들이 죽고 있었습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백성을 살리기 위해 1593년 음력 4월 일본군이 한양에서 물러나 경상도 남쪽 해안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울산의 서생포에는 가토 기요마사, 경상도 웅천에는 고니시 유키나가, 그 외 여러 자리에 일본성이 줄지어 섰습니다. 같은 해 6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보복으로 경상도 진주성이 무너졌습니다. 10만의 일본군이 6천의 조선군과 백성을 도륙한 자리, 그 한 자리에서 6만이 죽었습니다. 진주목사 김시민은 1차 진주성에서 이미 전사한 뒤였고 2차 진주성에서는 창의사 김천일, 충청병사 황진, 경상우병사 최경애, 세장수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진주성의 남강 위로 시신이 떠서 흘렀습니다. 조선의 남쪽이 폐허가 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나라의 심유경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가 협상자였습니다. 조선은 그 자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협상에 조선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도 일본의 사정을 알아야 했습니다. 적의 진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본군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강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조정은 유정을 찾았습니다. 승병의 장수이면서 글이 깊고 말이 분명한 사람, 무엇보다 적장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도원수 권율과 명나라의 도독 유정이 그를 추천했습니다. 사명당 유정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칼로 싸운 1년의 한가운데 이번에는 말로 싸우는 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594년 음력 4월이었습니다. 51세의 사명당 유정이 울산 서생포의 외성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토 기요마사의 본진. 카토는 일본의 무장 가운데서도 가장 사납기로 이름난 자, 센고쿠 시대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의 7본창 중 하나, 조선의 함경도까지 올라가 임해군과 순하군 두 왕자를 사로잡은 사람, 사명당의 첫 회담 상대였습니다. 회담장은 서생포 외성의 안쪽, 일본의 무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조총과 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승려가 홀로 앉았습니다. 회색 승복에 단정한 표정, 카토는 그의 모습을 한번 살피고 다시 보았다고 합니다. 회담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본 측은 강화의 5조건을 내놓았습니다. 명나라의 황녀를 일본의 왕비로 보낼 것, 조선 사도를 일본에 넘길 것, 이전과 같이 교린할 것, 조선의 왕자 한 사람을 일본에 보내 머무르게 할 것, 조선의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사명당은 한 가지 한 가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반박했습니다. 조선의 사도를 어찌 일본에 줄 수 있는가? 명나라 황녀를 어찌 일본의 왕비로 보낼 수 있는가?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그 자리에서 모두 깨뜨렸습니다. 카토가 그 자리에서 사명당을 다시 보았습니다. 첫 회담이 끝나고 석 달 뒤 1594년 음력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두 번째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이 결렬되어 가던 어느 자리, 카토가 빈정거리며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귀국에도 보물이 있소.
조선의 보물이 무엇이냐는 업신여기는 물음이었습니다. 사명당이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대의 머리를 금 천금과 음만 호를 주고 산다고 하오. 이러한 막중한 것이 어찌 보배가 되지 않겠소. 카토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카토의 웃음 뒤에서 조선의 한승려는 일본의 한무장에게 조선의 자존을 그 자리에서 새겨놓았습니다. 이 일화는 사명당이 직접 쓴 분충선 안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의 외교일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한 자리, 세 번째 회담은 1594년 음력 12월 23일, 네 번째 회담은 1597년 음력 3월 18일, 사명당은 4년 동안 사찰에 카토와 마주 앉았습니다. 회담의 자리에서 그는 적의 병력과 식량 사정을 파악했고 일본 내부의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도요토미와 카토 사이의 미묘한 거리, 카토와 고니시 사이의 깊은 반목, 그 모든 것을 조선의 조정에 전했습니다. 네 번째 회담의 자리에서 카토가 사명당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다고 전합니다. 그대 나라의 보배는 무엇이냐? 사명당의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난리가 난 판국의 보배가 어디 있는가? 오직 그대의 목 하나가 있으면 조선은 전쟁 없이 편안할 것이요. 그래서 당신의 머리를 가장 값비싼 보배로 여긴다. 해인사 사명대사 속장비에 이 말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시기 그는 영남의 산에서 산성을 쌓는 일을 지휘했습니다. 대구의 팔공산성, 가야산의 용기산성, 구미의 금오산성, 삼가의 악견산성, 장차 다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한 자리였습니다. 승병들을 동원해 돌을 나르고 성을 쌓고 군량을 모아 처장했습니다. 칼로 싸우는 일을 1년 한 사람이 이번에는 말로 싸우는 일을 4년 더 했습니다. 조선은 한승려를 외교관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1597년 음력 1월 일본군이 다시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정유재란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끝장내겠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4만의 일본군이 다시 바다를 건넜고 호남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명당은 영남의 산성에서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울산성 전투, 순천 예교 전투, 명나라와 조선의 군세 사이에서 그는 다시 한 사람의 장수였습니다. 장수가 된 승려, 회담장의 외교관이었던 사람, 그가 다시 갑옷을 두르고 산성에 올랐습니다. 1597년 가을, 경상도 한산도의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순신이 한양으로 끌려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였습니다. 조선의 바다가 한번 뚫린 자리, 그러나 같은 해 가을, 이순신이 진도 앞바다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로 일본의 함대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 자리를 명량이라 부릅니다. 조선이 다시 일어선 자리였습니다. 1598년 음력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일본군의 철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경상도 노량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일본군의 퇴로를 끊다가 석탄에 맞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가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의 남쪽은 폐허였습니다. 한양은 두 번 짓밟혔고 경작지는 3분의 1로 줄었고 백성은 절반이 죽거나 흩어졌습니다. 도공이 끌려갔고 학자가 끌려갔고 젖먹이를 아는 어머니들이 끌려갔습니다. 도자기, 활자, 서적이 약탈되었고 사찰과 궁궐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명당은 영남에서 산성의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묘양산으로 돌아갈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인 포로 수만 명이 일본에 끌려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천에서, 남원에서 일본의 배에 실려간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한양 거리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600년 일본에서 큰 자리 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세키가하라의 들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자리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일본의 군주,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병하지 않았던 사람, 도쿠가와는 조선과의 관계를 다시 열고 싶어 했습니다. 스시마의 도주를 통해 조선의 거듭 통신사 파견을 청해왔습니다. 조선의 입장은 어려웠습니다. 적국이었던 자들과 어떻게 다시 마주 앉을 것인가? 끌려간 백성은 어찌할 것인가? 조정은 다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해인사에 머무르고 있던 사명당이었습니다. 1604년 음력 6월 선조는 사명당을 탐적사로 임명했습니다. 탐적사는 적의 사정을 살피는 사신, 정식 통신사가 아닌 비공식 사절이었습니다. 61세의 노승에게 바다를 건너라는 명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나이의 사람에게 바다를 건너는 일은 목숨을 거는 자리,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면 노승의 몸이 견뎌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명당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오. 조선의 백성이 일본에 끌려가 있는데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겠소. 1604년 음력 8월 경상도 부산항에서 무관 손문욱과 함께 사명당이 배에 올랐습니다. 스시마를 거쳐 시모노세키, 오사카, 교토에 닿았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여정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때 후심이 성이 있었습니다. 회담은 1605년 봄에 열렸습니다. 도쿠가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과 화친을 원하오. 임진왜란은 도요토미의 일이었지 내 일이 아니었소. 나는 그 전쟁에 군사를 보내지 않았소. 사명당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화친은 좋토. 그러나 조선에 진 빚이 있소.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이 수만 명이오.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시오. 도쿠가와는 한참을 침묵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명당은 일본에서 약 8달을 머물렀습니다. 교토의 여러 사찰을 돌며 일본의 승려들과 시문을 주고받았고 일본의 정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대마도주, 쇼군의 측근들, 일본의 학자들, 그가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분충선 안록의 한자리 한자리에 남아있습니다. 1605년 음력 4월 사명당은 부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배에는 사람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라 다르나 약 3,500명에 이르는 조선인 포로, 도공, 학자, 농민, 어린아이, 7년 전쟁의 자리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승려의 손을 잡고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부산항이 통곡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잃었던 가족이 돌아왔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본 아들, 8년 만에 아내를 만난 남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어린아이, 한 어머니가 배에서 내리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임진년에 끌려간 그 아이가 13년 만에 돌아온 자리, 그 어머니의 머리는 이미 흰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그날은 조선이 다시 살아난 자리였습니다. 한승려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데려온 자리였습니다. 이 길이 훗날 조선통신사의 시작이 됩니다. 1607년부터 200여 년 동안 조선과 일본 사이에 통신사가 오갔습니다. 사명당은 그 통신사를 직접 끌지 않았으나 그가 닦은 자리 위에서 12차례의 통신사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한승려가 평화의 길을 연 자리였습니다. 사명당은 귀국한 뒤 가야산 해인사로 돌아갔습니다. 조정의 관직 권유를 다시 사양했습니다. 이제는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승려이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인사 홍제암에서 그는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4년 동안 가토와 나눈 회담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분충선 안록, 충정을 떨쳐 환란을 풀어낸 기록이라는 뜻, 그가 직접 쓴 외교일지였습니다. 그의 시문은 사명당 대사집으로 묵혔습니다. 시를 짓고 후학을 길렀습니다. 가야산의 깊은 자리에서 그는 산속을 거닐고 시를 짓고 글을 적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한 사람의 흔적, 49세에 칼을 들고 51세에 적장과 마주 앉고 61세에 바다를 건넌 사람, 그 모든 자리를 지나 한 노승이 산으로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7년 전쟁의 산을 넘었고 8달의 바다를 건넌 사람, 그의 몸 안에 이제 남은 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1610년 음력 8월 26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사명당 유정이 입적했습니다. 향년 67세였습니다. 광해군이 그 죽음을 듣고 장례에 쓸 물품을 후하게 내려보냈습니다. 승려의 죽음에 임금이 직접 조회를 표하는 일, 조선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분충선 안록, 가토와 마주 앉은 4년의 기록, 한 사람의 시문집을 남겼습니다. 사명당 대사지, 해인사 홍제암에는 지금도 그의 부도탑과 석장비가 서 있습니다. 보물 제천 301호, 대구 동화사에는 그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보물 제천 505호, 밀양 무안에는 그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자리에도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15세에 부모를 잃고 산으로 들어간 한 양반가의 소년이 49세에 칼을 들고 51세에 적장과 마주 앉았고 61세에 바다를 건너 3,500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명당 유정, 부처의 제자였으나 백성의 외교관이었던 사람, 조선의 보물은 그대의 머리라고 말한 그 사람의 머리는 지금도 가야산 해인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자리에서 그는 조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밤에는 다시 임진왜란의 한 자리, 조선의 바다 위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